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인사이트 정실진입니다. 한 주간의 경제 이슈를 돌아보는 주간 경제인사이트 2월 둘째 주 경제 키워드 지금 만나보시죠. 자, 앞으로 K-원전 수출길 또 수주 더욱더 탄탄해질 그럴 전망이 됐는데요. 자, 한미 동맹 과연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 그 과정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앞으로 K-원전의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되는데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한 2달 전 막 방송하고 이랬을 저희가 프로그램 다뤘을 때는 이 웨스팅하우스 저희가 비난도 하고 비판도 하고 왜 우리의 뒷다리를 잡나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코 원전 우선 협상자 됐을 때도 목리를 부리지 않았었습니까? 자, 웨스팅하우스와의 지금 어떻게 이게 풀리게 된 건지 좀 자세하게 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한 배를 타게 된 겁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일단 뭐 관세 부과라는 큰 폭탄이 떨어졌지만 그걸 좀 비켜가는 그동안 좀 알터니가 좀 빠진 격인데요. 원전 수주 때마다 건건이 발목을 잡았던 이 미국의 원천 기술을 이유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원전 수주 때마다 이의를 제기해 왔었는데 웨스팅하우스와 이제 2년여 만에 원전에 대한 지식재산권 분쟁이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시장이 앞으로 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특히 합의와 더불어서 한국과 미국 원팀으로 앞으로 향후 원전 시장에 진출하기로 이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원전 수주 전망은 더 밝아졌는데요. 합의 배경을 좀 들여다보면 양측이 계속해서 이렇게 좀 힘겨루기, 분쟁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 시장이 커가고 있는 만큼 상호 협력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게 아니냐.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손익계산서가 굉장히 빠르다 보니 오히려 이제 양국의 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한 어떤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이제 비밀 유지 약속에 따라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일부의 이제 로열티를 지급하는 방안, 또 하나는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서 웨스팅하우스가 일정 부분 이익을 담당하고 그리고 이제 향후 이제 유럽이라든가 제3 원전 시장에는 이제 공동 진출하는 내용의 합의안이 이제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간의 분쟁 일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뭐 풀리긴 풀렸지만은 또 우리가 이렇게 또 모든 걸 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웨스팅하우스가 우리를 어떻게 좀 뒷다리를 잡았는지도 한번 펴볼까요? 맞습니다.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역사는 깊습니다. 1957년부터 이 원전 기술에 관한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 맞고요. 우리가 이제 1970년대 후반 이른바 상업운전 시작했던 고리 1호기 건설도 이 회사 웨스팅하우스의 도움을 받은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한미 원전 갈등이 표면적으로 나타난 건 2009년입니다. 15년 전 아랍에미레이트 바라카 원전 수주 당시에 한국이 그동안 꾸준히 기술력을 쌓아서 이미 원전 기술 국산화에 성공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 아랍에미레이트 이제 원전 수주에 이제 성공을 했는데 당시도 웨스팅하우스는 자세히 원천 기술 도용했다라면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때도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일정 부분 로얄티를 주면서 중재를 이끌어냈는데 그 이후에도 이제 원천 기술은 계속해서 이제 쌓여가고 진척도에 따라서 아랍에미레이트뿐만이 아니라 뭐 체코라든가 폴란드와 같은 신규 시장에 독자적으로 추진할 때마다 웨스팅하우스는 이의를 제기하고 또 미국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식으로 대응을 해왔거든요. 자, 그러면서 1심에서는 오히려 미국 연방법원, 지방법원에 이제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수원이 더 승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발단이 됐던 건 지난해 7월입니다. 아마 이제 체코 이 두코바니 신규 원전에서 이제 한수원이 최종 이제 이 최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니까 이 3개 국가 특히 이제 떨어졌던 프랑스와 미국이 이제 체코 독점 당국이 이제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번에 한전과 한수원,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지적 재산권 분쟁을 종료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런 이제 양측이 제시했던 모든 중재 절차 소송은 이제 종료하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함께 이제 같이 이제 공동으로 이제 향후 제3시장을 이제 협력해 나가겠다라는 큰 그림에는 크게 동일한 상황입니다. 자, 소장님, 내년 3월이 아니죠. 이제 올 3월. 다음 달이잖아요. 체코 원전 수주는 본 계약은 이제 뭐 저희가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거의 좀
자신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웨스팅하우스는 된 거잖아요, 해결이 맞습니다. 분쟁이. 예. 지금 이 시장에서 그나마 이제 한국과 일본이 빠르게 이제 합의를 본 것도 세계 원자력 협회는 오는 2035년경까지 이 시장이 원전 시장 규모가 1,350조 원을 넘어서 네. 급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시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원전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게 몇 개 국가가 되지 않습니다. 네. 손가락 안에 들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러시아, 중국 또 프랑스와 경쟁하고 있는 한미 연합팀 이 팀 코러스라고 하는데요. 이 4파전 구도가 형성되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렇게 되면 지적 이 재산권 분쟁이 해결됨으로 해서 다음 달입니다. 3월 체코드코바니 원전에 이제 그동안의 MOU였다면 본계약 체결에도 이제 청신호가 이제 켜진 셈이고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사실은 이 본계약 최종 계약에 성공하게 되면 앞으로는 이제 네덜란드라든가 이제 핀란드, 스웨덴과 같은 원전 건설을 추진하는 국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특히나 유럽 국가의 경우에는 자국의 이제 이 원전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유럽계, 프랑스에 좀 내주는 경향이 있었지만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하게 유럽에 대해서 지금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향 원전 수주에서도 한미 원전팀이 상당한 시장 지배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돼 있다. 한마디로 이제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격입니다. 자, 소장님, 체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더 많이 나오는 게 루마니아 얘기 참 많이 나오고 있고요. 불가리아, 동유럽 쪽은 체코를 뚫었으니까 우리 한미 원전 동맹이 조금 더 나아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특히 국내 원전 업계가 이제 한미 이제 원전 협력이라는 발판으로 해서 체코뿐 아니라 루마니아 그리고 이제 불가리아와 같은 해외 원전 시장 공략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최근 AI가 보편화되면서 에너지 수요가 막대하게 늘어나다 보니 지난해 말이었습니다. 한수원은 실제로 캐나다의 에너지 업체, 이탈리아의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루마니아의 원전 이번에는 설비 개선 사업의 일감을 따냈습니다. 신규 원전 건설뿐만이 아니라 루마니아 정부는 계속 운전을 목표로 해서 노후화된 원전을 교체하는 겁니다. 노후화된 기기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설비 개선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해당 사업의 총 사업 규모가 2조 8천억 원 규모이고 예. 이 가운데 이제 한수원의 몫은 약 1조 2천억 원 상당입니다. 팀 코리아가 이제 해외 원전 계속 운전 프로젝트에 참여한 건 이번이 처음이기도 하고요. 네. 기존에 이제 이 신규 원전 설비에 있어서 계속 운전을 위한 설비 개선 사업까지 사업 방식이 좀 더 다양화됐다라는 점에 대해서 긍정적인데 여기에 대해서 오는 하반기에는 현대건설이 불가리아 원자력공사의 신규 원전 공사에 여기에는 설계부터 조달, 시공에 이르기까지 본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2035년 준공을 목표로 해서 연내 본계약이 체결이 된다면 K원전은 이른바 이제 동유럽 국가 체코를 발판으로 해서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에서 적극적인 이제 수주 활동뿐만 아니라 유럽 원전 시장에서의 이제 유지보수 시장에서도 한층 더 입지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요, 반면 거의 SMR 쪽으로 방향이 잡혀지는 것 같아요. SMR,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소형 모듈 원전 한번 개념 정리를 해보시고 트럼프와 SMR 가보도록 하죠. SMR. 그렇습니다. SMR은 이제 소형 모듈 원전의 약자인데요. 기존 원자로보다는 작지만 안전성이 높아서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AI 시대가 돌아가면서 이제 원자력 발전, 특히 이 시장은 이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석유 전문 매체인 이제 oilprice.com의 이제 예상을 좀 보게 되면 SMR 시장이 지난해 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약 8조 7천억 원 상당해서 연평균 3% 이상 성장을 해서 2030년에는 10조 4천억 원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 SMR에 투자하는 이 투자 규모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현재 한 50억 달러 규모에서 오는 2050년 누적 투자 금액은 6,5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SMR에 대한 이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관심이 뜨거운데요.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같은 IT 기업들은 이 데이터 센터의 전력 공급용으로 인해서 SR을 주문이 급쇄도하고 있고요. 또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 이 주요국은 이제 이 SMR 개발 중에 있고 자동차 업체뿐만 아니라 이 SMR 경쟁에서 서로 빅테크 기업뿐 아니라 전통적인 기업까지 가세하고 있기 때문에 K 원전에는 어떤 새로운 기회가 좀 창출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소장님,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은 원전을 매력적이다, 뭐 원전 놓칠 수 없다, 친원전 정책을 피고는 있는데 SMR로 간단 말입니다. 근데 SMR 쪽은 또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한 곳이고, 자, 우리 K원전이 SMR 어떤 식으로 공략해야 될까요? 여기는 또 미국이 버티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맞습니다. 이제 미국 행정부의 이제 이 정책 변화에 큰 이제 이 사업에 사활이 걸렸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대형 원전보다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소형이면서도 안정적인 이제 효율성을 추구하는 소형 모듈 원전 SMR을 대안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대거 진출하고 있는데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 SK그룹, 삼성물산, 현대건설, 한수원 등이 미국 현지에다가 협력과 더불어서 다국적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 특히 2050년까지 이제 SR 시장은 신규 원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지금 원자로뿐만이 아니라 원자로에 대한 설비라든가 기자재, 제조 분야에서 우리가 그나마 이 부분에 대해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는 2030년 SR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해서 ISMR 홀딩스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네네. 주요 이제 설비 원자리 기자재를 포함해서 제조업체 선두를 지키면서도 이 시장을 한미 협력을 통해서 이제 표준화하고 이 시장의 안정성을 검증하면서 나가겠다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올 1월 말 공개됐던 중국의 딥시크 R1이 전 세계 기술 시장 또 경제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딥시크 R1의 등장은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AI 시장의 판도를 뒤흔드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AI 패권 전쟁 어떻게 흘러갈까요? 이런 와중에 우리 한국의 AI와 우리 한국의 기업들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진 GV 인베스트먼트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워낙 이제 지난달 말 딥시크 나오고부터 참 많은 언론에서도 또 이렇게 뭐 유튜브 인터넷에서도 딥시크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장우진 이사께서 전반적으로 한번 쭉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이런 것이 중국의 딥시크 R1이다. 네네. 일단은 딥시크라고 하는 건 회사 이름이기도 하고 이 챗GPT와 같은 이런 오픈 AI 같은 생성형 AI, 생성 AI 네. 모델이기도 한데 네. 일단 딥시크라는 회사를 보면 여기서 먼저 첫 번째 충격이 나옵니다. 설립된 지 1년 남짓 된 회사예요. 네. 그러니까 2023년 5월에 설립된 회사인데 오픈 AI에 거의 맞먹는 모델을 내놓은 게 일단 첫 번째 충격입니다. 네. 네. 그리고 2024년 5월에 V3라고 하는 모델을 처음 공개합니다. 이 회사가. 네. 이 V3라는 모델이 뭐냐면 챗GPT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 보면 아실 거예요. 챗GPT 4.5라는 모델이 있고 그다음에 챗GPT 5.1이라는 모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챗GPT 4.5는 뭐냐면 생성형 AI 모델인 거죠. 그러니까 대규모 학습 모델인 거고 그다음에 5 같은 경우는 5가 붙은 모델 같은 경우는 추론 모델이에요. 추론형. 네, 두 가지가 좀 다른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V3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학습 모델, 챗GPT 4와 비교되는 모델인 거고 이번에 충격을 줬던 R1 모델은 추론 모델인 겁니다. 근데 이 V3를 기반으로 만든 추론 모델인 R1이 이 챗GPT 5원과 거의 맞먹는 또는 어떤 성능에서는 좀 더 앞서는 모습을 보였다. 이게 충격을 줬던 건데요. 네. 일단 이 회사의 설립자가 보면 양원평이라고 해서 1985년생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주목하면서 얘기해야 될 게 뭐냐면 저장대 출신이에요. 근데 해외 유학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 딥시크를 설립한 공동 창업자들이 전부 다 내부, 그러니까 국내파예요. 중국 국내파. 그런데 이 오픈 AI를 추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는 건 중국 내의 기술력이 굉장히 좋다는 건데 이 AI 관련돼서 논문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AI 관련된 논문을 많이 발표한 기관, 학교들을 봤을 때 이 저장대가 6위 정도를 합니다. 그리고 예. 10위까지의 기관 중에서 4개가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은 기술력이 뛰어나고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나올 게 나왔다라는 게 이번 딥시크에 대한 평가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 기능을 그러니까 이미 나와 있는 챗GPT 기능을 추월했다. 네. 이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거냐? 단순히 추월했다는 것만 따지면 사실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시장에서 충격을 받은 건 야 이번에 투자한 비용이 557만 달러, 600만 달러도 안 된대.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80억 원도 안 된다라는 건데 기존 업체들이 투자했던 걸 보니까 최소한 이거의 10배에서 20배 정도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5%에서 10% 정도의 비용만으로
챗GPT 5원을 능가하는 모델을 만들었다. 그러면 앞으로 빅테크 업체들이 이렇게 투자하는 게 필요한 거야? 아니 몇 조 단위의 투자가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GPU 수요가 엄청 늘어날 거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나라 HBM도 같이 좋아질 거로 기대했었는데 이렇게 비용 효율적인 모델이 나온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생각했던 AI 모델이 계속해서 돌아가는 게 맞아? 네. 라고 하는 의문이 생겼던 거죠. 좋습니다.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야 될 것 같은데 우선 핵심은 정말 R1이 딥시크 R1이 중국이 주장하는 것만큼 이제 사실이냐? 그 이제 진위 여부는 조사 중인데 이사님 이게 맞다면은요. 네. 어떻게 가능하지? 이런 물음이 좀 있어요. 이게 성능도 저사양이고요. AI 칩도 저사양이고 인구하는 이 연구원들도 몇 명 안 들고요. 개발 비용도 80억밖에 안 들었고요. 네. 맞다면 정말 이 주장이 맞다면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이게 뭐 다 뛰어나다는 거예요? 거기 몇 명 연구원들이 다 천재라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됐는지에 대한 밝혀진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디스틸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증류라고 해서 네. 우리가 알코올을 증류하는 것처럼 우리 액기스를 뽑아낸다는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GPT가 이미 만들어놓은 모델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학습을 하는 겁니다. GPT를 이용해서 학습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네. 증류를 이용했기 때문에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갈 수 있다고 보는 거고 첫 번째로는 그다음에 중국으로 이 고사양 반도체 수출이 금지가 됐기 때문에 네. 이 저사양 반도체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대표적인 알고리즘 몇 가지가 있는데 MTP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모델은 트랜스포머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AI에서.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토큰을 연결해서 확률적으로 높은 토큰을 연결하는 방식인데 지금 챗GPT 같은 경우는 하나와 하나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뭐 아빠라고 하면 아빠는 뭐 다정해 뭐 이런 식으로 연결한다는 건데 계속 그렇게 학습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딥시크는 세 개를 연결해요. 세 개 단위로 연결해서 학습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다시 돌아보고 다시 이걸 피드백을 받고 하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세 개 단위로 해서 좀 더 효율적이었다라고 보시는 거고 그다음에 믹스드 프리전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정밀도를 조정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동소수점이라고 해서 밑에 몇 단위까지 하냐가 있는데 이걸 네. 32비트까지 했던 거 기존에 이거를 8비트까지 줄였어요. 그러니까 계산 자체의 정확도는 떨어질 수 있지만 계산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MOE라고 해서 Mixture of Experts,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들을 가지고 있는 게 맞냐, 아니면 천재 한 명을 두르고 있는 게 맞냐라고 네네. 봤을 때, 네. 요것은 많은 전문가들 모델을 가지고서 이 질문에 대해서는 네가 답해, 이 질문에 대해서는 네가 답해 이런 식으로 학습했다는 거죠. 전문가들 여러 개를 합친 모델이었다. 네. 그래서 전문가 하나를 각각의 개별적으로 학습시키는 비용은 천재 하나를 양성시키는 것보다 더 작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한 세 가지 정도의 기술이 들어갔다라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스틸레이션이라고 해서 증류가 기본적으로 들어갔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또 얘기 나오는 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정말 투자 비용이 작은 게 맞냐라고 봤을 때 약간 이 과거의 투자 비용, 그러니까 트라이얼 앤 에러가 들어갔던 과거 투자 비용이 너무 삭제됐다. 그리고 연구 인력이 대규모로 투자가 되는데 이 연구 인력에 대한 비용은 계산이 안 됐다. 네. 하고 현재 인류망 잡았다. 그렇죠. 예, 현재 그리고 회사 연구원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우리가 요리를 만든다고 할 때 요리 과거에 많이 실패했는데 네. 딱 마지막에 준비한 이 요리만 가지고 내가 얼마 들었어. 그러니까 이거 밖에서 사 먹는 것보다 싸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실제로 이 과거 비용들을 보니까 더 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우려가 그런 것에 대한 약간 비판이 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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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오픈 AI에서 인력이 유출됐다. 네. 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뭐가 됐건 중국은 만들어냈습니다. 이 딥시크를 정말 돈을 뭐 80억이 아니라 1,000억, 2,000억을 들였다 하더라도 못 만드는 나라가 수두룩하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은 해냈다는 그 점에서 또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미국은 정부 차원도 정부 차원이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앞서도 얘기한 그 지식 직무 부분에 있어서 자기들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사용했다. 이게 조사가 됩니까? 이게 맞는지 조사는 한다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모델도 이미 디스틸레이션은 하잖아요. 다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대한 조사는 어려울 거고 인력 유출, 그러니까 인력이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유출한 게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조사가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미국과 중국의 단순히 하나의 이 딥시크라는 기업이 아닙니다. AI 패권 전쟁으로 나아가고 있고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중국이 어쩌면 이번 전쟁은 미국을 이길 수도 있다. 우리 장호진 이사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근데 첨단 산업 잘하긴 잘하잖아요. 너무 중국이. 잘하죠. 네. 네. 근데 그 배경을 잘 생각해 보면 1950년대부터 중국이 강조했던 게 있었어요. 중리견문이라고. 예. 네, 문과보다 이과를 중시하는 교육 정책을 폈었고, 그다음에 중국의 지도부들이잖아요. 장점인 후진타오, 시진핑이 모두 공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공대를 예우하는 분위기 자체가 있어요. 그리고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지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근본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개인, 그 백성들 개개인, 국민들 개개인은 가난하지만 나라는 부강한 나라잖아요. 그 자원들이 AI 과학 쪽으로 집중이 되다 보니까 그게 누적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큰 성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AI 쪽으로도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맞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지금 미국을 당장 앞설 수 있을 거냐? 또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네, 않지만 네, 아직은. 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디스틸레이션이라고 하는 건 누군가 앞에 나가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추적할 수 있는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중국이 지금 현재의 모델을 가지고 앞서 나갈 수 있냐고 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GPT-5가 또 나와서 이걸 스터디해야지 그걸 쫓아갈 수 있는 모델이 나오는 거지. 근데 지금 GPT 얘기, 그러니까 생성의 AI 얘기 나오는 거 다 보시면 나 GPT-4보다 잘해 이거지. 내가 독자적으로 이만큼 성공했어라고는 말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GPT-4와만 비교를 하는 거지 그걸 더 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더 많은 투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AI 반도체에 대한 수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려울 거다. 이렇게. 자, 그렇다면은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이 이 기존의 챗 GPT를 만든 오픈 AI. 또 오픈 AI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자회사니까 여기 이 팀인데 그래서 이제 전 세계를 찾아오고 조금 있다가 우리와도 찾아오고 할 텐데 오픈 AI, 이 챗 GPT는 전략 수정이라든가 이거를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좀 맞서게 될까요? 일단 충격적이었던 건 뭐냐면 아까 잠깐 얘기 들었지만 이 딥시크가 오픈 소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걸 만들었고 기술적인 것들 다 공개해서 우리 기술을 기반해서 같이 개발하자 이렇게 나갔어요. 기술 표준이 되겠다. 네, 기술 표준이 되겠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나도 좀 잘못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샘 얼트만도 그래서 우리가 오픈 소스, 오픈 전략에 대해서는 조금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과거 모델에 대해서는 기술을 오픈하겠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모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도 오픈 소스로 가면서 결국 다른 사람들이 이 딥시크 쪽으로 가지 않고 오픈 AI 진영으로, 오픈 AI와 함께 개발하는 진영으로 남도록 유도하려고 하는 게 지금 굉장히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데이터 안보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좀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많이 다운 받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맞습니다. 네, 저도 다운 받았다가 실험해보고 지웠는데. 바로요? 네. 근데 이게 뭐 기능을 떠나서 너무 무서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정보의 취득 범위가 너무 넓어요.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게임하거나 다른 어플 깔았을 때 나오는 그런 정보 말고 딥시크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어떤 정보가 들어가냐? IP 주소, 디바이스 모델, 운영 체계, 언어, 키 입력 패턴.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보안 관련돼서 비밀번호 입력하는 것이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딥시크 사용 빈도, 클릭 패턴, 검색어 기록 등을 수집해서 그다음 소셜 미디어 내가 사용한 것 그리고 쇼핑 패턴까지도 입력이 돼요. 근데 그게 어디 저장되냐면 중국 내 서버에 중국 본토 서버에 저장되고 그 정보는 제3자 중국 정부에게도 제공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딥시크에서 여러분이 입력하는 모든 글들이 자동으로 다 입력이 돼요. 그런데 중국은 최근에 보안법이 굉장히 강화돼서 외국인도 그 국가보안법에 저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국가보안법에 저촉이 어떤 범위가 되냐면 중국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돼요. 그런데 이 딥시크 내에서 중국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잘못하면 권리에서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개인정보 관련된 것들이 정말 취약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요것은 조금 딥시크를 사용할 때 좀 주의하셔야 된다. 내가 원하는 부분이 아니고 내가 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 된다고 볼 수 있죠. 이제는 반도체와 딥시크로 이야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딥시크 굉장히 저사양의 엔비디아의 AI 칩을 썼고 그렇지만은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이거 아니다. 몰래 밀수해서 훨씬 좋았던 뭐 H백 등을 쓰고 자기는 안 썼다. 이러해서 트럼프가 더 강하게 중국을 규제할 수도 있는 빌미가 됐다. 이건 어때요? 일단은 H백을 5만 정도 확보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거 썼는데 내가 이걸 밝힐 수 없으니까 못했다라고 얘기가 있었고 트럼프가 규제를 한다고 했던 건 5만 장이 우회적으로 갔던 거 플러스 H800과 H20이라고 저사양 반도체 가지고도 뭔가 한다고 하니까 이건 풀어준 거잖아요. 이건 마저도 막아버리자. 그러니까 저사양 반도체마저도 규제를 좀 더 강화하자. 이런 움직임 두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를 막기 위해서는 중동과 동남아 쪽으로 수출되는 것도 약간 규제하는. 더 탄탄하게. 왜냐하면 여기를 통해서 중국으로 우회에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막으려고 하고 있는 시도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사양 반도체에 있어서도 중국으로 들어가는 물량을 좀 철저하게 막겠다라고는 의도가 좀 보이고 있긴 합니다. 오픈 AI 또 마이크로소프트
또 손정희 씨의 이 소프트뱅크는 긴장한 게 사실입니다. 당장 우리 한국으로 날라왔고요. 일본을 거쳐서 이재용 회장 또 SK 채태고 회장도 만났는데 특히 삼성과의 이야기가 어제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의 만남 때는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아주 깜짝 출연을 해가지고 이제 그야말로 한미일 동맹이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 많이 나오면 뭐 돈도 필요하겠고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도 필요하다. 기기, 생성형 기기도 필요하다. 장훈 이상, 우리 이제 앞으로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죠? 우리도 스타게이트에? 당연하죠. 스타게이트에 저는 그러니까 사실 SR 멀티만이 방한한다고 했을 때 스타게이트가 나오냐 안 나오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었거든요. 근데 결국 나왔어요. 근데 스타게이트 얘기가 나온 대상이 삼성전자였다는 게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SK에 대해서는 크게 안 나왔고 삼성이 같이 들어갔다는 건 어쨌거나 삼성을 끌고 간다고 하는 부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삼성이 어떤 역할을 같이 할 수 있냐. 그거죠. 네, 아직 전혀 공개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비공개로 회장이 됐고 그 이후에도 아직 얘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삼성이 앞으로 여기 어떻게 참여해서 같이 갈 거냐 이건 굉장히 중요할 거로 보고 있긴 한데요. 어쨌든 스타게이트 쪽으로 삼성이 얘기 나왔다는 건 우리나라에 여전히 기회는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삼성전자한테는 지금 현금성 자산 100조 있잖아요. 그렇죠. 돈 많죠. 50조 정도 내라 하면 내구도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죠. 네. 그렇게 해서라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분도 갖고 가겠지만 그 지분을 투자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산업적인 영향력이 굉장히 클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여는 당연히 해야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카카오와는 공식적인 협업을 발표를 했는데 카카오 주가 뭐 계속해서 급등을 하고도 있습니다. 카카오는 이 생성형 AI 거대 언어 모델 개발하려다가 그냥 포기를 했는데 오히려 잘 된 거 아닙니까? 이제 그냥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챗GPT를. 그럼 카카오의 미래, 카카오의 협업은 어떤 의미를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사실 그러니까 오픈 AI 같은 경우는 누구든지 쓰려고 하면은 쓸 수는 있는 부분이고 뭐 그렇긴 한데 카카오의 전략적인 부분 자체가 오픈 AI를 흡수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뭔가 해봐야 되겠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또 해봐도. 다른 모델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면서 이 솔루션 자체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사용하겠다라는 측면으로 전환됐다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카오도 이제는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간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딥시크를 통해서 비용은 분명히 절감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AI 솔루션 쪽으로 활용하는 건 굉장히 활성화될 텐데 그랬을 때 이 카카오가 사용할 수 있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걸 분석해서 개인 맞춤형으로 뭔가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지금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까지 확장되고 있는데 뭐 개인화된 대출과 투자 상품이라든가 아니면 신용 평가를 할 때 굉장히 정교하게 개인을 맞춤형으로 나온다든가 이런 것들이 AI 접목되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미 검증된 오픈 AI를 통해서 같이 전략적으로 한다는 건 분명히 카카오에 긍정적일 거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중국은 뭐 진위 여부를 떠나서 그게 거짓말이든 과장되던 딥시크 R1이라는 생성형 AI를 내놨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 한국의 IT 산업도 이제 새로운 목표점을 잡고 달려가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함께해 주신 장호진 GV 인베스트먼트 이사 여기서 보내드리죠. 오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2월 둘째 주 주간 경제 인사이트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